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일본은 아베 전 총리 사태로 상당한 충격과 혼란을 맞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력난을 비롯한 에너지 수급 위기마저 가시화되며 그야말로 전례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게다가 세계 각국들도 이런 일본과의 협력을 줄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에 반해 국제사회는 앞다퉈 한국과의 동맹 결성을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재 중동 지역의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국, UAE, 이스라엘의 삼각동맹이 탄생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중동 지역에 공을 들이던 일본은 상당히 놀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먼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관계 정상화로 중동의 외교 지형이 격변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와의 삼각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외교부는 최근 한 이스라엘, UAE 삼각협력 과제 발굴을 위한 정책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외교부는 입찰 공고, 제안 요청서에서 이스라엘, 아랍 관계가 정상화되는 등 중동 지역 정세가 변화하는 가운데 대이스라엘 협력 강화 잠재력이 주목을 받고 있는 바 한 이스라엘 간 새로운 형태의 협력을 발굴 추진할 필요성이 증대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히 최근 이스라엘 측이 한국, 이스라엘, 아랍 국가 간 삼각 협력을 제안해왔고 이스라엘, 아랍 간 전례 없는 안보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이스라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아랍국도 다수 존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랍 국가 중 정치적 유연성이 크고 한국과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UAE를 삼각 협력 대상국으로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거론했습니다. 특히 기술 혁신은 한 이스라엘 UAE 3국 협력 잠재력이 가장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이에 외교부는 협력 사업을 발굴할 만한 분야로 4차 산업, 과학혁신, IT, 고등교육 등을 거론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FTA 체결이 막바지 단계이고 UAE도 아랍 국가 중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FTA를 맺은 상태입니다. 한편 일본은 중동 국가들이 한국과의 협력에 다소 불편한 반응을 보이는데 이는 단지 한 이스라엘, UAE 3국 협력뿐만은 아닙니다. 앞서 6일 현대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이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 아람코의 중장기 성장 프로젝트 사업 파트너로 선정됐습니다. 아람코가 발주하는 사업에서 독점적 지위를 한국 기업이 확보한 것입니다. 현재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일본은 한국이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과 손을 잡자 배가 아픈 것이죠. 한편 현대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은 5일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본사에서 남핵 프로그램 신규 발주 사업에 대해 독점 협상 대상자 지위 확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독점 협상 대상자는 아람코가 발주하는 석유화학 관련 신사업에 대해 수의 계약과 입찰 인센티브 등을 제공받습니다. 아람코는 사우디의 국영기업으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세계 최대 발주처입니다. 중장기 성장 프로젝트인 남핵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 가능성, 기술, 산업 및 에너지 서비스, 첨단 소재 등 4개 분야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이러한 중동에서의 러브콜이 계속되자 일본의 반발은 계속되는데요. 왜냐하면 그동안 일본은 중동 지역에서 영향을 키우기 위해 상당한 애를 썼는데 정작 협력은 한국과 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일본은 1990년대 중동 사태 때부터 중동 국가들에게 10억 달러를 제공하며 엄청난 공을 들였습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 사건으로 이란과 미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자 일본은 자신들이 중동에서 가장 적합한 중재자가 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일본 고노다로 외무상은 주요국 대부분이 중동의 문제에 마지못해 개입하거나 외면하지만 일본은 중동 지역에서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며 우리는 중동 지역에서 식민 역사나 부정적인 역사가 없기 때문에 정직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혀 선진국들로부터 논란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중동에서 존재감을 높이려고 상당한 노력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결과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한편 일본이 중동에서 존재감을 과시하지 못하는 사이 한국과 협력하려는 이스라엘과 UAE는 먼저 엄청난 관계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원래 양국은 서로 뜻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동 밖의 국제사회가 혼란해지자 양국은 서로 가진 경제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손을 잡는 데 이릅니다. 결국 또 하나의 강력한 경제동맹체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한이스라엘 UAE 3국 협력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3국 동맹이 가시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오래전부터 한국이 이스라엘과 UAE와 동맹관계를 구축해왔기 때문입니다. 먼저 한국은 이스라엘과 2016년 5월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뒤 6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2019년 8월 최종 타결했으며 2021년 5월 양국은 서울에서 만나 최종 서명을 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한 아시아 최초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양국 간 FTA에 따라 한국은 전체 품목 가운데 95.2%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이스라엘은 95.1%의 관세를 철폐합니다. 특히 우리의 주력 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 섬유, 화장품에 적용되던 관세가 즉시 사라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한국과 이스라엘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키바 토로 주한 이스라엘 대사는 한국과 이스라엘은 더 강력한 접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첫 번째 한국 대통령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토르 대사는 이스라엘 대통령은 한국을 2차례 방문했지만 한국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은 전무하다며 현 정부는 한국과 이스라엘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음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한국은 석유를 수입하는 중동, 산유국과의 관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등을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양국이 친밀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웠는데요. 이에 토르 대사는 이스라엘을 가까이 하면 치러야 할 외교적 비용이 있었다고 본다며, 그러나 그것이 철지난 것임을 이해하는 인식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외교적 협력과 더불어 양국은 로봇 기술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로봇 분야에 530만 달러를 공동 투자하기로 했으며 올해 로봇을 시작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와 수소 같은 양국의 전략 산업으로 투자 범위를 넓힌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코로나 사태 초기에 한국에 가장 먼저 백신을 공유하며 그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한국은 중동 국가인 UAE와의 공고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을 사랑하기로 유명한 중동 국가였습니다. UAE 지도자들이 K-팝 등 한국 문화뿐 아니라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 경제의 원동력을 배우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따라서 UAE 현지에서 느끼는 한국인에 대한 존중감은 그 어느 나라보다 높습니다. 양국은 1980년대 수교의 무역이 활발했지만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UAE 방문과 이듬해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부다비 왕세제의 한국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했습니다. 특히 UAE는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매우 자랑스러운 산물로 평가하고 있으며 2020년 비석유 부문의 양국 무역 규모가 48억 달러이며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UAE는 올해 1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공2의 4조 원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방위사업청은 UAE 국방부가 한국의 천공2 획득을 결정함에 따라 국내 방산업체인 LIG 넥스원, 한화시스템, 한화디펜스와 UAE TTI사 간 각각 계약이 체결됐다면서 UAE는 한국의 천공2를 운용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규모는 35억 달러 상당으로 알려졌으며 국산 단일 무기 계약 건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이에 한국은 아랍에미리트를 시작으로 천공2 수출을 이어갈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천공2 수출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 사우디아라비아 수출 계약이 성사된다면 수출 금액이 UAE보다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계약에 기대가 모이는 이유는 사우디는 수많은 전쟁으로 세계에서 무기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우디의 한국 방산 수출이 시작되면 연이은 수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사우디는 예멘 내전을 이유로 미국산 무기 수입이 금지돼 한국 방산 수출의 기회가 더욱 커졌습니다. 거기가다 사우디는 요격용 미사일을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와도 접촉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가 수출 제재를 받으면서 한국의 방산 수출이 더욱 유리해진 상황입니다. 실제로 사우디는 천공2 외에도 BO2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이스라엘, UAE와 적극적인 협력을 이어온 결과 현재 중동의 핵심 국가인 양국이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외신들은 이 3국의 협력은 가히 미국과 중국도 함부로 못하는 동맹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기술과 자본력을 앞세운 중동의 두 국가에 한국의 위치가 더해진다면 더할 나위 없는 새로운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외신들은 일본을 향해서 한국과 갈등 국면을 만들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UAE처럼 협력의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의 주도하에 다국적 해상훈련인 림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림팩은 1971년부터 시작돼 경연제로 올해로 28번째를 맞았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1988년 옵서버 자격으로 훈련을 참관했고 1990년 첫 훈련 참가 이후 17번째 참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 해군을 본 주변국들과 전 세계는 한국 해군의 발전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데요. 실제로 한국 해군은 림팩 참가 초창기였던 1990년대에는 호위함 2척만 보내며 규모가 작다는 말을 빗대어 큐티 네이비라는 별명으로 불리곤 했으며 구축함이 없어 서울함, 경북함, 마산함 등 1,500톤급 호위함을 중심으로 림팩에 참가했습니다. 이를 회상하며 과거 림팩에 참가했던 한 예비역 해군은 림팩은 기본적으로 대양 작전이고 주력인 미 항모 전투단은 태풍급을 제외하고는 기동에 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며 우린 이걸 따라가기도 벅찬데다 유료 수급을 받는 일도 만만치 않았는데 이 와중에 항상 함포 사격 실력만큼은 극찬을 받았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따라가기도 벅찼던 1990년대 이후 2000년에는 한국형 구축함 을지문덕함이 링스 헬기를 탑재하고 최초로 참가해 호위함 전남함, 잠수함 박이함, P3 초계기와 전력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당시 박이함은 훈련 종료까지 단 한 차례의 공격도 받지 않고 유일하게 생존했으며 가상 해전에서 적 함정 11척을 격침한 업적은 지금도 해군과 림팩 참가국들 사이에서 화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훈련에 첫 참가한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은 함포 사격 분야 최고의 영예인 탑건함에 선정됐습니다. 세종대왕함은 참가 함정 중 유일하게 오차 합계가 100m 이내인 75m를 기록하면서 한국 해군은 타깃은 물론 타깃을 예인하는 줄도 맞출 수 있다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2012년에는 비록 소대급 규모였지만 해병대가 림팩에 최초로 투입됐으며 당시 한국 참가 전력은 참가국 간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림팩 올림픽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행사는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미국 이외의 국가가 우승한 것은 처음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후 승승장구한 한국 해군은 2016년부터는 다른 국가 전력을 지휘하는 것이 익숙한 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무 반응이 없었는데 이번 2022 림팩 훈련이 시작되자 주변국들이 거센 반발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특히 중국은 여러 언론을 통해 위험한 행보라고 강한 어조를 내뱉었습니다. 중국 언론은 한국의 림팩 참가에 대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돕기 위해 미중 사이에서 유지해온 중립 입장에서 이탈하는 위험한 행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 같은 움직임이 한국의 경제 및 안보 이익을 해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영내 대립과 분열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견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무 반응이 없던 중국이 이번에 유독 강한 반발을 하는 것은 한국의 훈련 규모가 미국 다음으로 큰 규모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해군력의 현 주소가 공개되자 중국에서는 적잖게 당황한 것입니다. 8일 기준 미 하와이 진주만 일대에는 우리 해군의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과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 한국형 구축함 문무대왕함, 손원 1급 잠수함, 신돌석함 등이 정박 훈련을 하고 있으며 함정과 함께 P3 해상 초계기 1대, 링스 해상 작전 헬기 2대, 한국형 상륙돌 격장갑차 9대와 해병대 1개 중대, 해군 특수전전단 4개 팀, 해군 제5성분전단 제59기동건설 전대 등 장병 1000여 명도 이번 림팩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림팩 훈련 전단장인 안상민 소장은 원정 강습단장 임무를 처음으로 수행하는데요. 한편 함께 훈련하는 호주군 장교는 오래전 림팩에 참가한 선배 전우들로부터 한국에 대한 특별한 얘기를 듣지 못했는데 요즘은 림팩에서 한국을 자주 언급한다며 한국 해군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훌륭하게 성장한 해군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혼란한 국제사회 속에서 처음 실시된 림팩에서 한국군의 모습에 전 세계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상황인데요. 사무엘 파파로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관은 8일 대량 살상무기로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무력으로 국경을 바꾸려는 세력은 환태평양 훈련의 결속을 잘 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파파로 사령관은 림팩은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으나 이날 발언은 사실상 연일 미사일 시험을 하는 북한과 중국에 대놓고 경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국의 림팩 참여를 놓고 반발하는 중국도 원래는 림팩에 초청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미중 갈등을 시작으로 2018년부터는 초대장을 받지 못하고 있죠. 그러는 사이에 한국은 주도국으로서 입지를 굳히자 중국의 반발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림팩에서는 한국 해병대가 한미 상륙작전을 지휘해 더욱 놀라움을 주고 있는데요. 미국이 주도하는 훈련에서 그것도 8개 나라가 펼치는 대규모 상륙작전을 한국군이 주도를 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당황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주도 훈련은 아직 일본도 못 해본 것이어서 일본도 한국 해군의 위상에 놀라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미국이 상륙작전 사령관을 비영어권 국가에 맡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안상민 림팩 원정 강습단장은 대한민국 해군의 위상이 높아진 것이고 세계 안보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의 역할 또한 증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림팩의 상륙작전을 한국군이 주도하자 이를 가능하게 한 한국형 상륙돌 격장갑차인 카브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카브를 이용해 상륙작전을 하자 중국과 북한이 상당히 언짢아한다고 전해지는데요. 그 이유는 카브와 같은 상륙 장갑차를 이용할 수 있는 부대는 해병대뿐입니다. 그런데 상륙 장갑차를 가지고 있고 이를 운용하는 해병대를 갖춘 나라는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중국도 여러 번 상륙 장갑차를 실험했는데 결국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대만 문제를 가진 중국은 반드시 한국과 같은 장갑차와 병력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훈련 주도에 반발하면서도 상당히 부러워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한국 해병대의 존재 자체가 중국과 주변국들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그 와중에 이를 본 대만은 한국 해병대의 상륙작전과 군사력에 대해 칭찬하고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만에서는 현재 림팩에서의 한국군의 모습을 보며 한국군이 대만에 힘을 준다면 대만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은근히 도움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한국의 상륙작전을 보며 상당히 부러워하는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군사력을 중시하는 중국과 일본이 상륙 장갑차와 이를 운용하는 병력이 없다는 게 상당히 의아한데요. 실제로 이번 상륙작전에는 한국, 미국, 호주 등 9개국이 참가했는데 이들 국가 중 미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륙장갑차 탑승 경험이 없으며 이번 림팩에 이 장비를 투입한 나라도 한국뿐이었습니다. 이에 한국군의 카브 시범 기동 이후 안전교육과 국가별 전술 교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가에서 온 한 해병은 우리도 저런 장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체험해볼 수 있는 데다 한국의 해병 전술도 익힐 수 있어 좋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또한 미 해병대 소속 브랜든 사가위니아 중위는 이번 훈련은 한미 해병뿐만 아니라 림팩에 참가한 모든 국가의 해병들과 전력을 통합하고 준비성을 확립하는 목적이 있었다며 특히 여러 대의 카브를 활용해 상호 운용성과 전술 능력을 평가하고 증명할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림팩은 한국군의 현주소와 전 세계의 해병들의 한국의 카브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국 해병대는 현재로도 인정받는 카브에서 더 나아가 카브2를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현재 카브2의 개발이 거의 끝난 상태이며 2023에서 2024년 해병대의 인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카브2는 앞서 카브에서 가장 단점으로 지적됐던 상륙 시 조수의 영향을 거의 없앴다고 알려졌습니다. 한편 군사 관계자들은 이번 림팩은 한국의 방산 수출에 또 한 번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로 각국의 무기 확보가 중요해진 시점에서 미국이 대놓고 한국군에 훈련 주도권을 줬기 때문입니다. 훈련 주도권을 가진 한국의 방산 시장에 각국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원래 림팩 현장은 각국 해군의 친선의 장인과 동시에 세계 최대의 방산 시장인 미국 공략을 위한 세일즈의 장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LIG 넥스원은 지난 4일부터 열린 림팩 훈련 현장에서 국산 유도 무기 2.75인치 유도 로켓 비공을 소개하며 각국 해군 관계관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비공은 차량 탑재 방식을 적용해 기동성이 우수하고 차량 자체의 표적 탐지, 발사 통제 장치를 모두 갖추고 있어 단독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해군은 해병대에서 기존 노후화된 해안포를 대체해 비공을 운용 중입니다. 비공이 더욱 주목받는 것은 미국 FCT 프로그램에서 미국 국방부가 시험해 그 성능을 입증받았기 때문인데요. FCT는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동맹국의 기술을 평가하는 미국 국방부의 프로그램입니다.
한편 한국은 현재 세계 각국에 K2 전차, FA-50 경공격기, 천궁 등 수많은 무기들을 수출하고 있으며 이제는 해군력까지 인정받고 있습니다. 태평양에서 다른 나라의 배를 따라가는 것조차 힘들었던 한국이 이제는 훈련을 주도하고 있습니다.